다음은 이제 특히나 이제 중요한 변화 지점이 전력 산업일 것입니다. 전력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전력화되고 있는 것도 이 전력 그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미 뭐 취사, 난방, 뭐 냉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전력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 부문도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전력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전기를 썼던 일반적인 그 용도뿐만 아니라 새롭게 난방과 취사와 교통 부문까지 전기화가 되면서 이 전력 부문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런 전반적인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산업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80년도 이전 일반적인 전력 산업의 구조는 소위 이제 수직 통합적 구조로서의 독점 구조로서의 전력 산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 한전과 같은 모습이었죠. 한전은 국가의 독점 기업이었으면서 송전과 발전과 배전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수직적, 수평적 어떤 독점 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추럴 모노폴리라고 하는 경제학적 그런 정당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에서는 전력 회사가 투자한 비용과 일정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규모의 경제가 조금 와해되고 다양한 소규모 발전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퇴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전력 산업의 그런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구조의 변화가 좀 크게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크게는 기존의 내추럴 모노폴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송배전망과 발전 부문과 판매 부문이 분리되는 언번들링 되는 이런 큰 변화를 80년대, 90년대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장 경쟁 체제, 그리고 경쟁적 전기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자의 등장, 뭐 TSO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런 그 시장 자유화가 사실은 그 스탑되게 되는 상황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엔론 사태,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 사태를 거치면서 올 스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슈머, 디스트리뷰트 에너지 리소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전력 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규모 분산 자원들이 이 그리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력 산업이 새롭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전력 산업과 ICT가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분산 자원들의 관리와 운영을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전력 산업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볼 것은 이 미국의 커뮤니티 초이스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CCA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력 회사가
보내주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전력원, 특히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전력원을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유틸리티의 역할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를 배달해주는 역할, 딜리버리 해주는 역할이고, 소비자는 직접 이 리뉴어블 디벨로퍼와 계약을 해서 그 클린 전기를 구매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 모델들이 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상발전소인데요. 가상발전소는 정의는 소규모 분산된 발전원을 하나의 그리드 내에서 하나의 발전원처럼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그리드 오퍼레이터, 그리드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수백 개 정도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몇십만 개 되는 그 소규모 발전소들이 특히 이제 배전 부문에 연계가 되면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발전소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언제 발전을 하는지를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소들을 한데 모아서 좀 그 개별 발전소가 아니라 한데 모아진 커다란 발전소로 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런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프로슈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발전한 전기를 이 그리드에 파는데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가지 소규모 분산 자원을 모았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 그러니까 언제 발전을 할지, 얼만큼 발전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분산 전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전압이라든지 이 프리퀀시 이런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소규모 이 가상발전소가 이런 전압과 프리퀀시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사업 영역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의 입장에서 망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가상 발전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분산 소규모 분산 전원 중개 시장이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어투피어 전력거래 방식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A라는 소비자가 있고 B라는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가 가지고 있는 전력 요금 체계는 이제 개시별 요금 체계입니다. 즉 시간별로 전력 요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는 전력 요금이 싼 대신에 오전과 저녁 때는 좀 비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력 요금이지만 B는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합니다.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가 이 정도 파란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A가 봤을 때 이 새벽 시간에는 뭐 굳이 비싼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전기를 사용하면 훨씬 싸죠. 근데 이게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이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 B와 A가 서로 어느 정도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윈도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랬을 때 피어투피어 거래 방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피어투피어 방식의 전력거래 모델도 머지않아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다양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직접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P2P라든지 CCA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한전에게 나는 녹색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를 사고 싶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규모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한전 소비자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들이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공간 구조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분산 에너지 시스템, 분산 에너지 자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분산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수요지 근처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발전소에서 일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슈머, 다양한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업자가 양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어떤 광역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분산형 전력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이크로 그리드와 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와 같은 개념이 이제 도시 차원에서 구현되는 것이 스마트 에너지 시티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전기와 열, 가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런 방식과 함께 이 수요 측면에서의 다양한 수요 자원도 이 에너지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운영된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기술과 같은 기술들이 그 소비자 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수요 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융합되어서 전체 시스템이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공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예측이 되는데 특히 이제 건물의 변화가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 큰 오픈 스페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과 같은 경우가 도시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자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난 2017년에 태양의 도시를 선언하면서 2022년까지 1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장애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살펴봤지만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서울시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우려, 좀 무게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건물 옥상과 베란다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 등을 이용한 그런 어떤 태양광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좀 에어리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벽면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고강도 앵커를 박는다든지 해서 이 건물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보다는 BIPB라든지 BAPB 방식의 이 플렉서블 태양광을 이용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은 그 도시 공간에서 건물 활용한 태양광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예비 건축물에 대한 개념도인데요. 기존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링을 하면서 기존 건물에 좀 구멍을 낸다든지, 샤시에 구멍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치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구조물을 새로 보강해서 태양광을 달할 때 앵커를 박는 문제,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난관에 좀 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보다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험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도 지지대, 서포트를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이 그리드 연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드 연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그리드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분전함을 따로 만들어서 한전 계통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좀 도시 공간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공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강변북로에 설치된 태양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연구원, 제가 좀 일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그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인데요. 이런 주차장이나 기반 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확대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기존에는 이 에너지 설비가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느낌,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었는데, 앞으로는 곳곳에 태양광도 생기고, 혹은 연료전지, 혹은 히트펌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에너지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모습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한 2년 전에 시도했던 서울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태양광 사업도 어떤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밑에 보는 거는 이제 그 마곡에 지어지려고 하는 그 CHP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역 난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지역 난방이 도입되었는데 이미 30년이 지나서 개최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곡에다가 새로운 CHP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덴마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 건물이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 그러니까 소각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저 위의 부분을 겨울철에는 이제 스키장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안전하고
좀 편리한 시설로 인식을 하고 해서 좀 주민 수용성이 높은 그런 예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이 도시 공간에서 확대될 때 이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교통 인프라인데요. 이건 이제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교통 부문에서 이 좀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교통 시스템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 중심보다는 보행과 어떤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으로 교통 인프라가 재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 개편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과의 소통,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은 사실 이제 에너지 전망이라고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산 자원 에너지 혹은 태양광 에너지 혹은 친환경 차 그리고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여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의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가능한 방향성을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기존의 중앙 집중적이고 그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